아가야, 왜 이 꼴이 된 거냐? 78배 재벌 회장이 골목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져 눈 위로 굴러갔지만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죠. 눈앞에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갈라진 손에 얇은 점퍼 하나를 걸친 며느리가 쌍둥이 손주들을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며느리로 단정하게 웃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 자리에는 길 위에서 겨울을 버텨온 사람의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12살에 사라졌던 손주들은 17이 되어 있었지만 나이에 비해 너무 작고 마른 몸이 할아버지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5년 전 이 세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돈을 훔쳐 도주한 며느리가 대체 왜 한겨울 골목에서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걸까요? 이 가족에게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2019년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저녁바람에 가을 기운이 살짝 묻어나던 날이었죠. 서해안의 한적한 포구에 낚싯배 한 척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고 그 위에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2살 한태식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점찍힌 사람이었죠. 넓은 어깨 위로 바닷바람이 셔츠 자락을 흔들었고 눈가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사회 안건, 신규 사업 검토, 끝없는 회의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동생과 바다에 나온 것만으로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형, 오늘 조류가 좋대요. 감성돔 한 마리는 걸리겠다. 준혁이 낚싯대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37의 준혁은 형보다 5살 아래였지만 체격은 오히려 형보다 단단했죠.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이든 계산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눈빛도 부드럽게 풀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 둘이 이렇게 나온 게 언제였나?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태식 밑에서 장남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동생과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배는 포구를 떠나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에서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낚싯줄을 들이웠습니다. 형, 다음 달 이사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준혁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이번에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시겠다고 하셨어.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긴 한데. 그 말에 준혁의 손가락이 낚싯대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해도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찰나의 경직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곧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 드디어 정식으로 맡게 되는 거네. 축하해. 고맙다. 근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옆에서 도와줘야지.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제니까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다 위에는 달빛만이 수면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 해안선의 불빛들이 작은 점처럼 반짝였습니다. 파도는 낮보다 훨씬 거칠어졌고 배가 출렁일 때마다
발밑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이제 들어가자. 꽤 늦었어.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지개를 펴는 그의 얼굴에는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이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본 도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준혁의 진술에 따르면 형이 배난간 쪽으로 걸어가다가 젖은 갑판에 발이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기울더니 어둠 속 바다로 빨려 들어갔다고요. 제가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았어요. 형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경찰 앞에서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남자가 형을 잃은 슬픔에 짓눌려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태식의 집 전화가 울렸죠. 73의 태식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수화기를 들었을 때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버지, 형이 바다에 빠졌어요. 태식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서재의 벽시계 소리가 멈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평생을 재벌 총수로 살아온 사람답지 않게 그 한마디에는 한 아버지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사고 지점에서 200m가량 떨어진 암초 근처에서 도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복도에 서서 벽을 짚은 채 몸을 가누고 있었을 뿐이었죠. 곁에 있던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태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등이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갑판이 젖어 있었다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밤바다의 위험성, 모든 정황이 사고를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사건은 실족에 의한 익사사고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한태식 회장의 장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니까요. 흰 국화꽃 향이 장례식장 전체를 감쌌고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죠. 그 한가운데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39, 도윤의 아내이자 쌍둥이 도아와 도윤이의 어머니였죠.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안 와? 12살 도아가 엄마의 검은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쌍둥이 누나 옆에서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지아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겨우 입을 열었죠. 아빠는 먼 곳에 가셨어. 우리가 씩씩하게 지내는 거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 말을 하는 동안 지안의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음절에서 결국 숨이 새어나왔어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이 지안을 겨우 붙들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준혁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죠. 형이 갑판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때는 아무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장례식장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사진 속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 설날에 가족 사진 찍을 때의 모습이었죠.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태식의 가슴에 뜨거운 못을 박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미자는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준혁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든 아이들 곁에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구부린 등, 잠든 손주들의 작은 얼굴, 그리고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 이 모든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서재로 내려가 창밖을 바라보았죠. 가슴 한쪽에 박혀있던 불안감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고 모든 증거가 사고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마치 깊은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오려 하는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기분이 자꾸만 마음을 긁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태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의심이라는 감정은 슬픔 아래 깊이 묻혔습니다. 사고였다고,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남은 가족마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죠. 그날이 오기까지 태식은 아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지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매번 처음인 것처럼 가슴을 찔렀고 남편의 빈자리는 하루하루 더 크게 느껴졌죠. 침대 반쪽에 남아있던 남편의 베개에서는 아직 희미하게 그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지아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밤마다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12살 도아와 도윤이에게 엄마마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침이면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설픈지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 밥 안 먹어? 도아가 식탁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안의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지안은 황급히 숟가락을 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그냥 좀 늦게 먹으려고 했어. 걱정 마.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숟가락질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아빠를 닮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지만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가 이 아이도 밤마다 울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이들의 슬픔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견디기 어려웠죠. 39의 지안에게 남은 건 이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힘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미자가 지안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65의 미자는 태식의 후처로 도윤에게는 계모였고 지안에게는 시어머니였죠.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밥은 먹어야지. 아이들 때문에라도 힘을 내야 해.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가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역국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지안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기까지 했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지안은 몰랐습니다.
미자의 눈이 방안을 한 바퀴 훑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랍장 위의 서류들, 핸드폰, 벽의 가족 사진. 미자의 시선은 위로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아이들은 내가 좀 봐줄 테니까 푹 쉬어. 미자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미자의 발걸음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르게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 변화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편 준혁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회사로 향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전무님, 회장님의 허락을 먼저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형이 진행하던 안건들이 멈추면 회사에 피해가 갑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일까지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은 형의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슬픔에 잠긴 동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준혁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는 적당한 슬픔과 적당한 결의가 섞여 있었죠. 장남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남은 아들이 수습하겠다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어요. 그렇게 준혁은 형의 자리를 하나둘 차지해 나갔습니다. 태식은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미자는 그런 남편 곁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 서재로 가져갔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었죠.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도윤이도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미자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70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 앞에서는 어떤 강인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을 닫고 나온 뒤 미자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에게 거는 전화였죠. 목소리는 낮고 빨랐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분간 회사 일에 신경 못 쓰실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짧고 침착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 속에는 두 사람만이 아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다음 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였죠. 그 무렵 지아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죠. 아버님, 식사 좀 하셔야 해요. 도아랑 도윤이가 할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태식은 야위어버린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지안이 서재를 나선 뒤 복도에서 미자와 마주쳤습니다. 미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꼈지만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슬픔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장례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안은 큰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준혁은 회사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넓혀갔습니다. 형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올렸고 형에게 충성하던 임원들을 하나씩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미자는 태식 곁에서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잠든 사이 미자의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서재의 금고, 태식의 서류, 회사의 지분 구조. 미자가 관심을 둔 것들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혼자 감당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괜찮다고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연습하는 지안의 눈 아래 그림자는 날마다 짙어져만 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태식과 지안, 그리고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이 비극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죠. 다만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균열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고 누구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죠. 태식은 그날도 서재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어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큰 며느리 방이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 방도요. 태식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산책이라도 나갔겠거니, 아이들 데리고 잠깐 바람을 쐬러 갔겠거니 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지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어요. 태식의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또다시 가족을 잃는 건 아닌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죠. 비서에게 연락해서 지안의 행방을 수소문하게 했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죠. 아버지, 큰일입니다. 금고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식은 준혁을 따라 서재 안쪽의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묵직한 문을 열었을 때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고 안에 있어야 할 현금 다발이 사라져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죠. 그 옆에 있던 몇 가지 귀중품도 함께 없어져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문을 잡은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이미 벌어진 현실 사이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형수님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섞여 있었죠.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뭐라고? 지안이가 왜?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지만 눈앞에 빈 금고는 차갑게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서재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미자는 텅 빈 금고를 보더니 입을 손으로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자의 눈이 크게 떠졌고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이 어딘가 연극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지안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어. 금고도 열려 있고. 태식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지안이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미자의 말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의 아내가 손주들의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금고와 사라진 며느리, 연락이 끊긴 전화기.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날 오후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비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경호팀이 지안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전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현관 앞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방 2개를 끌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죠. 태식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화면 속 지안의 걸음은 빠르고 다급했습니다.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에서 태식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더 이상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 떠났을까? 어디로 간 걸까?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고의 돈이 사라진 건 분명한 절도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것도 문제가 됩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그래, 신고해라. 태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열흘 만에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사라지다니. 이 집안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태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고의 지문을 채취하고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지안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추적했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지안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안의 개인 계좌에서 장례 직후 큰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나왔고 사라지기 이틀 전에 아이들의 전학 서류를 뗐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죠.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그 믿음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자는 태식의 곁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이 위로인지 확인사살인지 태식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굳혀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죠. 그날 밤 태식은 텅 빈 손주들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도아의 책상 위에는 읽다 만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고 도윤이의 침대 위에는 아끼던 야구 글러브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에 가족사진 액자만 사라져 있었죠. 지안이 그것만은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태식은 도윤이의 야구 글러브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냄새와 함께 손주의 작은 손 크기가 느껴졌어요. 12살, 아직 이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글러브를 가슴에 안은 채 태식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 이어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잃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족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넓은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방이 조용하고 어디를 봐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금고의 돈을 훔쳐 아이들과 함께 도주했다는 소문은 업계를 넘어 세간의 화제거리가 되었죠.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돈 때문에 떠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 고개를 들었지만 태식은 그것을 붙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들이 안전하기를, 어디에 있든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안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준혁이 태식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준혁은 문을 닫고 태식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웠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드리기 힘든 말씀인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진 건지 가슴이 먼저 조여왔죠. 준혁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태식 앞에 펼쳤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어요. 도윤의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의 생명보험이었고 수익자는 지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사망하면서 이 보험금이 형수님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태식의 눈이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면서 서류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금고에 돈을 가져간 것도 그렇고 사라지기 전에 아이들 전학 서류를 준비한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혁은 말을 이어가면서도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차마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괴롭다는 듯 눈을 내리깔며 이마를 손으로 짚었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형수의 배신에 고통받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닙니다. 형의 죽음과 보험금, 금고의 돈, 그리고 도망,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사귀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그 죽음을 이용해 돈을 노렸다는 말을 듣고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지안이가 정말 처음부터 돈을 노린 걸까? 태식의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던 모습, 시아버지 방에 찾아와 식사를 챙기던 모습, 그게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태식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앞에 놓인 보험 서류는 차갑게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미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방식은 준혁과는 달랐어요. 준혁이 증거를 들이미는 쪽이었다면 미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안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자는 집안의 친척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마치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꺼내는 것처럼 말했죠.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지안이가 평소에 돈에 관심이 많았어. 명품 가방을 몇 개나 사드리고 카드값도 상당했거든.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뿌려진 말은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났죠. 그러고 보니 장례식 때도 좀 이상하더라. 울긴 울었는데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 친척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심하면 옆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집안 어른들 모임에서 지안의 이름은 곧 배신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지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미자가 뿌린 씨앗은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미자는 태식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안을 비난하는 대신 슬쩍 한마디씩 흘렸어요. 여보, 나도 지안이를 믿고 싶어요. 근데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태식의 마음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금고 비밀번호는 가족만 알고 있었고 지안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태식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지안과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도윤과 결혼할 때 수줍게 인사하던 새며느리,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손주들을 돌보며 환하게 웃던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색으로 칠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면이었을까? 그 생각이 태식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태식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뼈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을 하루아침에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태식에게는 아들을 잃은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어요. 준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혁은 변호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동결시키는 법적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태식에게 보고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아버지, 형수님이 사라지기 한 달 전에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형수님 명의로 된 적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왔더군요.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 속의 지안은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보험금과 재산을 챙기고 도망친 범죄자였죠. 태식은 그 그림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조각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의심은 어느새 확신의 문턱까지 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식탁에서 준혁, 미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태식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맡기자. 지안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라면 법이 판단할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죠. 잘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안은 이 집안에서 완전히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의 죽음을 이용한 사람, 금고의 돈을 훔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사람. 그것이 이제 이 가족이 믿는 지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던 지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눈물이 거짓이었다고 태식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손주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도아의 맑은 눈, 도윤이의 꾹 담은 입술. 이 아이들이 범죄자의 아이라니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 작은 의문은 준혁과 미자가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의 벽 앞에서 너무나 힘이 약했습니다. 지안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소문은 집안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도주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죠. 하지만 소문이란 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돌고 돌면서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추해지죠.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지안의 수상한 계좌 이야기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안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수차례 입금된 기록이 나왔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친척들 사이에 퍼지면서 온갖 추측이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지안이 몰래 사업을 했을 거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다른 남자에게서 받은 돈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이미 지안을 범죄자로 단정한 사람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이 터졌습니다. 지안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었어요. 준혁이 태식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형수님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수님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굳어지면서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바라보는 태식의 눈에는 더 이상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형의 회사 거래처 사람입니다. 형수님이 사라지기 두어 달 전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모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분위기가 꽤 친밀해 보였다고 합니다. 준혁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듯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 준혁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태식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친척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미자가 다시 한번 기름을 부었죠. 전화 통화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도 몰라. 그 남자와 짜고 도윤이 보험금을 노린 거 아닐까? 불륜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재벌가의 불륜과 보험금 사기라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갔습니다. 지안이 낯선 남자와 공모해서 도윤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바다에서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소문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도윤과 지안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로비에서 교인들이 모여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죠. 지안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는 질문에 누군가는 항상 좀 차가운 인상이었다고 대답했고 또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자주 들고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다정한 엄마, 좋은 며느리로 통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행동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어요. 태식은 이 소문들을 하나하나 전해 들을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식사량은 점점 줄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은 까맣게 내려앉았으며 입가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태식은 도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들의 방이었죠. 책상 위에는 아들이 쓰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책꽂이에는 경영 서적과 함께 가족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도윤과 지안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옆에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이어졌죠. 사진 속 지안은 언제나 도윤의 곁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짜고 돈을 노린 사람일까? 태식은 앨범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지 않을 근거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앨범을 원래 자리에 꽂으려다가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앨범 뒤에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지안의 글씨였습니다. 도윤에게 쓴 짧은 편지였죠.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식은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편 준혁은 회사에서도 지안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 슬쩍슬쩍 이야기를 흘렸죠. 형수님 일은 참 안타깝죠.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서 상상하고 알아서 판단했으니까요. 준혁은 직접 칼을 들지 않고도 지안의 평판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태식의 곁에서 마지막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 유난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미자가 조용히 다가왔죠. 여보, 제가 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지안이가 가끔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식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를 감싸는 말 한마디쯤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침묵이 곧 동의가 되었고 그 동의는 다시 확신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그 말은 아내에게 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태식의 마음속에서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믿음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지안은 도망친 범죄자로 완전히 굳어져 갔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 불륜을 저지른 배신자, 아이들을 방패 삼아 도주한 비정한 어머니.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이었고 그 칼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지안의 가슴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완벽한 가면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죠.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지나고 또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흘렀지만 그 시간이 남긴 것은 사람마다 달랐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물 시간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이 진실로 굳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안이 사라진 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태식은 78이 되었죠.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한쪽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선이 자꾸 아래로 내려갔죠.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손주들마저 사라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태식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재로 가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서재에 앉아 있다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회사 일은 이미 오래전에 손을 놓았고
바깥 사람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서재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여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웃고 있는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태식은 그 무게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슬픔도 오래 지속되면 일상이 됩니다. 날카롭던 통증이 둔탁한 무게로 바뀌고 울음이 한숨으로 바뀌고 분노가 체념으로 바뀌는 거죠. 명절이 되면 그 체념이 다시 슬픔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텅 빈 식탁 자리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거든요. 예전에는 도윤이 옆에 앉아 아이들에게 밥을 떠주고 지안이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자가 차린 음식이 식탁 위에 올라와도 태식은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 메모가 있었습니다. 7년 전 도윤의 방에서 발견한 지안이 남편에게 쓴 짧은 편지. 종이는 이미 닳고 접힌 자국이 깊었지만 태식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버리지 못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죄자가 쓴 거짓 편지일 텐데 왜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건지. 한편 준혁은 7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준혁은 이제 그룹 전체를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직함을 달고 이사회를 주도했으며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준혁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준혁이 각종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형 도윤의 흔적은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준혁을 유능한 경영자로 인정했습니다. 형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흔들리는 회사를 안정시키고 매출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 겉으로 보기에 준혁은 완벽했죠. 업계 시상식에서 올해의 경영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수상소감에서 준혁은 돌아가신 형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떨었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의 죽음마저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미자도 7년 사이에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식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미자는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었죠. 재산 관리의 상당 부분을 미자가 맡게 되었고 집안 행사도 미자가 주도했습니다. 겉으로는 병든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어요. 미자와 준혁은 가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준혁이 집에 들를 때 태식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짧고 낮은 목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쪽은 문제 없지? 네, 어머니.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둘뿐이었습니다. 7년 전에 시작된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는 확인이었죠. 형을 제거하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재산과 회사를 모두 차지한 것. 두 사람에게 그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지안의 이름은 이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에서 지안이 포함된 것은 모두 치워졌고 아이들의 방은 창고로 바뀌었죠. 지안의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지안의 이름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실수로 꺼내면 주변에서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불편한 과거, 꺼내지 말아야 할 이름. 지안은 그렇게 이 가족의 역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태식만이 가끔 손주들을 떠올렸습니다. 도하와 도윤이 사라졌을 때 12살이었으니 이제 17이 되었을 거였어요.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키는 많이 컸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태식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을 보고 멈춰 선 적이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도하를 닮은 것 같았거든요. 물론 돌아본 얼굴은 전혀 다른 아이였지만 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떼지 못했어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와서야 겨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태식의 얼굴을 살짝 보았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식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이었죠. 문득 7년 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준혁과 바다낚시를 떠나던 날 현관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을까? 그때 붙잡았어야 했을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온 후회는 절대 떠나지 않죠. 태식은 주머니에서 달아빠진 메모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안의 글씨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희미해져 있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태식은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재에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죠.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진실을 묻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은행나무 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겨울은 태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겨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요.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린 날이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는 가볍고 조용했지만 거리는 금세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코트 깃을 세우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가게마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태식은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지만 태식은 잠깐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7년 넘게 집과 병원만 오가던 사람이 갑자기 걷고 싶다고 하니 운전기사도 의아해하며 따라왔어요. 병원 근처에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큰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낡은 상가와 좁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그런 골목이었죠. 태식이 이쪽으로 발을 돌린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득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을 걷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지만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의 작은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고 옆집 세탁소에서는 다림질하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 골목 끝에 슈퍼마켓 앞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겨울 골목의 풍경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어요.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아서 태식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 바람이 들이치는 그 차가운 공간에 세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과 아이 둘.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여자는 얇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점퍼마저도 여기저기 해져 있었죠. 두 아이에게 자기 몸을 최대한 밀착시키며 체온을 나누어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파묻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식의 지팡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태식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7년 전 39이던 며느리는 46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때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거칠게 흐트러져 있었고 손은 갈라지고 튀어서 붉은 상처가 여기저기 보였죠. 그리고 지안의 품에 안겨 있는 두 아이, 도아와 도윤이었습니다. 10살에 사라졌던 아이들은 17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17답지 않게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닳아서 앞코가 벌어져 있었죠. 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태식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천 개의 생각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왜 이런 모습으로? 7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지안아. 태식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하지만 지안의 귀에는 닿았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보았죠. 지안의 눈이 크게 떠졌고 동시에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마주친 사람처럼 지안의 온몸이 경직되었죠. 지안은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듯 웅크렸어요. 그 모습은 새끼를 지키려는 동물의 본능과 같았습니다. 태식을 만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것처럼 보였죠. 아버님. 지안의 입술이 떨리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에는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태식이 기억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힘이 없었죠. 도아가 엄마의 옆에서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17이 된 도아의 눈에는 할아버지를 알아본 순간의 놀라움과 그 뒤를 잇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뺨 위로 뜨거운 물줄기가 타고 내려갔죠. 7년 동안 보고 싶었던 손주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재벌가의 손주들이 한겨울에 골목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얇은 옷을 입고 엄마에게 매달려 떨고 있는 모습을요. 태식은 7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 금고의 돈을 훔친 도둑, 불륜을 저지른 배신자. 그렇게 믿어왔던 며느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돈을 훔쳐 도망간 사람이 왜 이렇게 추운 골목에서 떨고 있는 건가요? 태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팡이를 놓치고 눈 덮인 바닥 위에 주저앉았죠. 운전기사가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태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안아, 일어나. 아이들 데리고 일어나. 지안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태식의 어깨 위에, 골목의 바닥 위에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태식은 코트를 벗어 지안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도아가 할아버지의 손길에 눈을 감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도윤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이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도윤이의 입에서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손주의 목소리였죠.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아니라 변성기를 지난 소년의 낮은 목소리였지만 태식의 귀에는 7년 전 그 아이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태식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곳에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 중 무언가가, 아니 어쩌면 전부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눈 내리는 그 골목에서 태식의 세계는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세 사람을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집이 아닌 근처 호텔로 가라고 했죠.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와 준혁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건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지만 지안은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었던 몸이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오자 오히려 떨림이 더 심해진 것이었죠. 도아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뒷좌석에 앉은 세 사람을 백미러로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에 사라졌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이, 안도보다는 의문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뒤 태식은 먼저 따뜻한 음식을 시켰습니다. 룸서비스로 올라온 된장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평범한 한 끼 식사였지만 세 사람은 그 음식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의 등을 쓸어주며 겨우 말했죠. 먹어. 천천히 먹어. 아이들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 도아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국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울음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태식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태식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옆방에서 쉬게 한 뒤 태식은 지안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갈라지고 트인 손가락을 꼭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지안아. 태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해다오.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지안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도윤 씨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태식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배 위에서 준혁 도련님이 도윤 씨를 밀었어요. 그 한마디가 호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식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태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준혁 도련님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준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무심코 발을 멈추었고 들려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경찰도 사고로 결론 냈어. 지아는 그 자리에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설마. 머릿속에서 같은 단어가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다른 의미인 건 아닌지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장례 직후 너무 빠르게 회사를 장악한 것, 시어머니와 나누던 낮은 대화들. 지안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것들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도련님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도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준혁은 지안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님,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무사히 키우고 싶으시면요. 태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냐?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가도 증거가 없었고 도련님의 힘이면 저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함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집안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안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이 장례식장에서의 울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금고의 돈도 가져간 적 없어요. 그건 도련님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꾸민 거예요. 계좌의 돈도 마찬가지이고요. 전학 서류는 맞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울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슬픔과 분노와 자책이 뒤엉켜서 어떤 감정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한참이 지나서야 태식이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지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잠깐 숨었다가 발각될까봐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식당 설거지, 공장일, 청소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이들은 검정고시로 공부시켰고요. 돈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손주들의 어머니가 7년 동안 도망자처럼 숨어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리고 그 7년 동안 자신은 이 사람을 범죄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자책이 어떤 고통보다 깊었어요. 미안하다. 태식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죠.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가슴속에서 올라오던 그 불안감, 뭔가 맞지 않는다는 직감을 외면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한 번만이라도 며느리의 편에서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위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도 슬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처음으로 진실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지안과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태식은 집에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어요. 준혁이 형을 밀었다. 미자와 함께 계획한 것이었다. 금고도 계좌도 전부 조작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이미 무너진 뒤였죠. 골목에서 떨고 있던 지안과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보험금을 훔친 범죄자가 한겨울 골목에서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은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지안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증거를 찾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비서실장 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식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준혁이 아닌 태식에게만 충성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 실장, 나 좀 보세. 전화 속 태식의 목소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단단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박 실장에게 태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7년 전 도윤이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겠어. 그리고 준혁이와 미자의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줘. 박 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태식 곁에서 일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 물었죠. 회장님, 이 조사를 준혁 부회장님이 아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 절대로 알려서는 안 돼. 박 실장은 태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지내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은 박 실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설조사원을 고용했고 별도로 회계 전문가도 투입했죠. 모든 것이 준혁과 미자의 눈을 피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움직임 하나하나가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7년간의 회사 장부와 개인 계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사라졌다던 금고의 현금은 지안이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준혁의 개인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시점이 거의 일치했죠. 경로를 추적해보니
여러 차명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준혁 명의의 해외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안의 이름으로 된 수상한 계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던 그 계좌는 지안이 개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설 당시의 서류를 조사해 보니 위조된 신분증이 사용되었고 개설 장소는 지안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이었죠. 누군가 지안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수상한 입금 기록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안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어요. 태식은 이 보고를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7년 전 자신이 이 조작된 증거들을 보고 며느리를 의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금고가 비어있던 날 준혁이 가져온 보험 서류, 미자가 흘린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짜인 각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죠. 동시에 그 각본에 속아 넘어간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은 관계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당시 준혁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몇몇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사망하기 전 준혁이 여러 차례 보험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서류는 도윤의 생명보험 내역이었죠. 왜 동생이 형의 보험 내역을 확인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사고 당일 밤 준혁이 배에 오르기 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어요. 준혁은 통화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끝낼 겁니다. 그 통화 상대가 미자였다는 것은 통화 기록 추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준혁과 미자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갔고 마지막 통화는 도윤이 바다에 빠진 시각 직후였죠.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도 준혁이 배후에서 조작한 것이었고 지안의 불륜 소문도 준혁이 사람을 시켜 퍼뜨린 것이었어요. 카페에서 지안과 만났다는 낯선 남자는 준혁이 고용한 사람이었고 의도적으로 지안과 같은 카페에 앉아 목격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한 겹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겹씩 단단해지기도 했어요. 분노가 슬픔을 밀어내고 결의가 절망을 대신했죠. 이 사람들을 반드시 법 앞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태식의 등뼈를 곧게 세웠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모든 증거가 정리되었습니다. 준혁의 살인, 미자의 공모, 금고, 절도의 조작, 계좌 위조, 지안에 대한 누명, 회사 재산의 횡령,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연결된 거대한 범죄의 그림이 완성된 것이었죠. 태식은 정리된 서류 파일을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파일 안에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증인 진술서, 영상 자료 목록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이 서류들을 검찰에 넘기는 순간 자신의 아들과 아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피를 나눈 자식이었고 한 사람은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였어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문득 도윤이 어릴 때 봄마다 정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것이 바로 함께 뛰어놀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태식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태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5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박 실장,
검찰에 연락해줘.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8배 노인이 내린 마지막 결단이었죠.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빚진 시아버지로서, 손주들을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단이었습니다. 진실은 오래 묻혀 있었지만 마침내 빛 앞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4월 어느 이른 아침, 준혁의 자택과 미자가 머물던 본가에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이밀었을 때 준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손이 멈추었고 평소에 침착한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사관이 영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준혁의 턱 근육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살인, 사기, 증거 조작, 횡령. 혐의 목록이 이어질수록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같은 시각 본가에서는 미자가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수사관들을 보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자의 눈에 스친 것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한 사람의 공포였죠. 태식은 그 어느 쪽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태식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준혁이 떠올랐습니다. 아장아장 걸으며 아버지에게 달려오던 아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환하게 웃던 아이. 그 아이가 형을 죽이고 형수를 내몰고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릎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입 사이로 신음 같은 울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 또 다른 아들의 배신, 아내의 거짓, 7년간 쌓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78년의 인생에서 그렇게 오래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재판은 그해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준혁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준혁의 표정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통화 기록, 차명 계좌 내역, 위조된 서류, 측근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안이 도망치기 직전 몰래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녹음이 재생되었을 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형수님,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무사히 키우고 싶으시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준혁도 알았을 겁니다. 미자는 재판 내내 자신은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이 적극적인 가담을 증명하고 있었죠.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2026년 12월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준혁은 살인, 사기, 증거 조작, 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자 역시 살인 공모, 사기, 증거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자는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태식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그저 길고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지친 몸 위에 얇게 내려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지안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금고, 절도, 보험금 사기, 불륜. 7년간 지안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죠. 지안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도주 관련 기록도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태식은 지안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안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거실, 아빠와 함께 밥을 먹던 식탁. 7년 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도윤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식은 아이들의 방을 다시 꾸며놓았습니다. 창고로 바뀌었던 방에 새 침대를 들이고 책상을 놓고 커튼을 달았죠. 도윤이의 야구 글러브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7년 전에 그 글러브를 가슴에 안고 울었던 것을 태식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태식은 직접 식탁을 차렸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한상이었지만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했습니다. 도아가 밥을 한 입 먹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지아는 아이들의 등을 쓸어주다가 결국 자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7년 전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식은 가만히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됐구나.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슬프고도 따뜻한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죠.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두 번째 눈이었죠. 1년 전 그 골목에서 눈을 맞으며 떨고 있던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가족이 함께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도아가 할아버지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식의 팔에 자기 팔을 끼웠어요. 도윤이도 반대쪽에 와서 앉았죠. 태식은 두 손줄을 양쪽에 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태식은 오랜만에 느꼈어요. 지아는 소파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얇은 점퍼 대신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갈라진 손 대신 뜨거운 차 한 잔을 쥐고 차가운 골목 대신 따뜻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고 7년이라는 세월은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이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였어요. 눈 내리던 그 겨울 골목과는 달리 이제 이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다도 겨울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긴 어둠 속에서도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버팀이 결국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가족을 세우는 일, 그것이 이 이야기가 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람 책방이었습니다.